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서울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백합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지만 유진그룹의 총수 강태민에게는 그저 숨 막히는 과시일 뿐이었다. 그는 파트너사의 결혼식에 참석 중이었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축하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존재감은 거대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힐끔거릴 뿐이었다.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은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강태민. 그는 재계에서 얼음 요새라 불리는 사내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논리와 결과로만 움직였다. 이 결혼식 역시 그에게는 비즈니스의 연장이었다. SJ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 신랑 신부의 행복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지루한 주례사가 끝나고 연회가 시작되면 적당한 때에 자리를 뜰 생각이었다. 마침내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태민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몇몇 주요 인사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출구를 향해 있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구석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 근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그저 시끄러운 아이들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두 아이에게 고정되는 순간 태미는 숨을 멈췄다. 작은 턱시도를 입은 남자아이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 쌍둥이인 듯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태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얼굴은 명백히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었다. 앨범 속에서 수없이 봤던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까지.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거울을 보는 듯한 유전자의 완벽한 복제였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결혼한 적도 아이를 가진 적도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심장이 거칠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이들은 기둥 뒤에 숨어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화려한 연회복들 사이에서 유난히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다급하게 아이들을 불렀다. 한서준, 한서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어서 가자.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급함이 묻어났다. 태미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 세 사람만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확인해야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혼란의 정체를. 그가 몇 걸음 다가갔을 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태미는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그녀가 너무 빨리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는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엄청난 공포와 경악을 분명히 목격했다. 그것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칭얼거렸지만
여자는 거의 방황제로 아이들을 끌고 테라스 쪽 비상구로 향했다. 잠깐만요.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연 회장의 소란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몇몇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머리카락으로, 손으로 어떻게든 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아이들을 데리고 복도 모퉁이로 사라졌다. 태미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이 연회장에서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이성을 압도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복도로 따라 나갔다. 그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Staff only라고 적힌 문이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태미는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좁고 긴 직원용 복도였지만 그곳에도 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젠장, 욕설이 터져 나왔다. 강태민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그랜드홀 서쪽 비상구 쪽 CCTV 전부 확인해.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쌍둥이와 여자 한 명이다. 1분 전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온 그는 창가에 섰다. 방금 전의 소동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태민의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잠식당했다. 그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 그 공포에 질린 눈. 그 눈은 낯설지 않았다. 태민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7년 전의 지옥 같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빗소리,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전복되는 차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사촌인 강지훈과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죽었어야 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누군가 그를 차에서 끌어냈다. 폭우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실루엣. 정신 차려요. 제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에 젖은 얼굴.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낯선 바닷가 마을의 작은 의원에서 눈을 떴다.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었다. 그를 구해준 것은 그 의원의 간호사라고 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다. 태미는 고열 속에서 몽롱한 의식으로 그녀의 존재를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항상 경계하는 듯했다.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를 치료하고 돌봤다. 그들의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이상한 유대감이 생겼다. 지옥 속에서 만난 유일한 온기였다. 태미는 그녀에게 강렬하게 끌렸다. 그가 겨우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유진을 되찾기 위해 그는 그녀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사라졌다. 쪽지 한 장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태미는 수년간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눈빛뿐이었다.
강인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던 눈. 그리고 방금 전 그 연회장에서 본 공포에 질린 눈? 동일 인물일까? 태미는 마른 세수를 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7년 전, 그리고 지금 6살. 계산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날 밤, 고열과 약기운 속에서 흐릿하게 떠오르는 기억의 편린들. 그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후 단 한순간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사촌 강지훈을 밀어내고 유진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처럼 살았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만 남겨두었다. 그런데 오늘 그 흉터가 다시 터져버렸다. 그때 초에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심각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말씀하신 구간의 CCTV 영상이 정확히 5분간 삭제되었습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누군가 전문적으로 손을 쓴 흔적입니다. 태민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7년 전 자신을 구해준 뒤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와 같은 이유일까? 그녀는 왜 하필 오늘 이 결혼식장에 나타났을까? 아이들은 왜 자신과 그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태미는 더 이상 연회장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재킷 버튼을 잠그며 밖으로 나갔다. 초의 비서. 유진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7년 전 강원도 끝자락 바닷가 마을에서 날 치료했던 여자를 찾아. 그리고 오늘 결혼식 하객 명단, 직원 명단, 호텔 방문객까지 전부 샅샅이 뒤져 그 여자와 아이들 반드시 내 눈앞에 데려와야겠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호텔을 나서는 강태민의 눈은 사냥을 시작하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7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두 아이의 얼굴을 하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것이 축복일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지는 알 수 없었다. 강태민은 호텔을 빠져나와 자신의 전용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방금 전 연회장의 소라는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차가운 가죽 시트를 굳게 움켜쥐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그의 뇌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결혼식장의 그 많던 사람들 속에서 오직 그 세 사람만이 그의 망막에 각인되어 있었다. 초의 비서. 그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말했다. 보고해. 초의 비서의 목소리는 즉각적으로 들려왔다. 회장님, 호텔 보안팀의 협조를 받아 확인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비상구 쪽 영상은 물론 그 여자가 이동했을 법한 머든 동선의 영상이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전문 해커의 소행입니다. 의도적인 증거 인멸입니다. 태미는 눈을 감았다. 단순한 우연이나 과거의 연인이 그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위협이었다. 7년 전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그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을 맴돌고 있거나 혹은 그 여자를 쫓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사촌, 유진그룹의 부회장 강지훈. 내부 감시망을 총동원해 강지훈 부회장의 최근 동향, 특히 사적인 지시 내역까지 전부 긁어모아 그리고 7년 전 내 사고 기록,
경찰 종결 보고서까지 다시 검토해 이번 일과 연결된 흔적을 찾아. 이건 명령이야. 그는 전화를 끊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7년 전 그 핏빛으로 물든 빗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유진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사촌인 강지훈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태민은 비열한 함정과 모략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부패한 숙부 일가로부터 유진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날은 중요한 이사회를 앞두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고 있었다. 강지훈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보자에게서 넘겨받기로 한 날이었다. 최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치명적인 실수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강원도의 굽이진 국도였다. 약속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고 서울로 돌아오던 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감각이 발끝에서부터 전해졌다. 페달은 스펀지처럼 쑥 꺼져버렸다. 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그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했지만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를 이길 수는 없었다. 젠장, 마지막으로 터져나온 외침과 함께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쇠가 찢어지는 굉금,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온몸을 내리치는 끔찍한 충격. 고통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는 찌그러진 운전석에 갇힌 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이렇게 끝인가? 강지훈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피와 빗물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찌그러진 차 문을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봐요. 낯선 여자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그는 간신히 눈을 떴다. 폭우 속에서.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방.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깨어났어요. 그 목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물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연회장에서 본 그 공포에 질린 눈과 닮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그 눈이었다. 여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의원이에요. 다행히 큰 출혈은 잡았지만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어요. L19를 불렀지만 폭우 때문에 길이 끊겼다고 해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어요. 여자는 자신을 한서연이라고, 이 의원의 간호사라고 짧게 소개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을 구했지만 동시에 낯선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태민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를 죽이려던 자들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이 작은 의원까지 찾아올 터였다. 그는 기억을 잃은 척했다. 서연은 그의 거짓말을 눈치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를 간호했다. 그녀는 태민의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확인하지 않았다. 마치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편이 자신에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며칠간 이어졌다. 서연은 낮에는 의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를 돌봤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능숙했다. 태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무런 방어막 없이 기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깊은 고독과 상처를 보았다. 두 사람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온기에 이끌렸다. 서연 역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낯선 차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다. 태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혹은 다른 종류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서연이 끓여주는 거친 죽을 넘겼다. 태미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보다 자신을 짓누르는 배신감과 복수심으로 밤잠을 설쳤다. 그런 그에게 서연의 존재는 유일한 진통제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태미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복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지옥에서 돌아가 그의 목을 쳐야 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붕대를 감아주는 서연에게 말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맙소. 서울로 돌아가면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겠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슬프게 흔들렸다. 돌아가지 마요.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돌아갈 곳은 여기보다 더 위험한 곳 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름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었다. 태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소.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폭풍우가 다시 몰아쳤다. 고열과 통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논리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인 이끌림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것은 실수인 동시에 그 지옥 같던 시간 속 유일한 진실이었다. 태미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모든 것을 되찾고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그는 그녀가 도망치는 이유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태민이 눈을 떴을 때 한서연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머물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쪽지 한 장, 인사 한마디도 없이 7년 전 그녀는 그렇게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태미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와야 했다. 그는 절뚝거리며 마을을 빠져나왔고 서울로 돌아와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시작했다. 강지훈을 몰아내고 유진그룹을 되찾는 과정은 처절했다. 그는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그녀를 찾기 위해 사람을 풀었지만 한서연이라는 간호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명을 썼던 것이다. 강태민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섰다.
7년 전의 배신감과 상실감이 다시금 그를 덮쳤다. 그리고 오늘 연회장에서의 도주,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고리로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그녀는 7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망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태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핏줄,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일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강지훈이 만약 그 아이들의 존재를 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다시 초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부터 모든 조사를 비공식 라인으로 돌려 유진의 공식적인 정보망을 사용하지 마. 강지훈 부회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7년 전 그녀를 찾았던 모든 기록을 파기해. 그리고 새로운 팀을 꾸려. 내가 직접 지시하겠어. 이제부터 이건 단순한 실종자 수색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다. 태민의 눈이 서울의 야경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과거의 흉터는 더 이상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강태민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거대한 통제센터와도 같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정보창이 쉴 새 없이 깜빡였지만 그가 원하던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최 비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회장님, 저희의 공식적인 정보망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하객 명단, 직원, 심지어 케이터링 업체 직원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그 여자와 아이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없습니다. 태미는 미간을 좁혔다. 유령이라고 이 디지털 시대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건 불가능해. CCTV 영상은 초의 비서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삭제된 영상은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단순 삭제가 아닌 전문적인 포렌식 방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배후가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계획된 도주를 감행했다. 혹은 누군가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 태미는 이것이 한서연, 그 여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7년 전에도 그랬듯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그리고 이제는 그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어 다니고 있었다. 공식적인 조사는 모두 중단해 태민이 차갑게 명령했다. 최 비서는 일상 업무로 복귀해 강지훈 부회장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 내가 따로 지시하기 전까지 이 일은 없었던 거야. 자네도 잊어. 최 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이 이건 유진그룹의 정보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태민이 말을 잘랐다. 오히려 유진의 시스템 안에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부에 쥐가 있어. 강지훈이 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거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움직인다. 비공식 라인으로. 최 비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물러나자. 태미는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유진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직 그 개인에게만 충성하는 그림자 팀과 연결되는 위성 전화기가 있었다. 그는 7년 전 사고 이후 강지훈을 견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비밀리에 이 팀을 구축해 두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낮은 목소리가 암호화된 회선을 타고 흘러나갔다. 나다. 고스트를 추적한다. 소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질문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긍정을 의미했다. 7년 전 강원도 SC 해안마을, 폐쇄된 푸른 의원, 당시 근무했던 모든 인원, 특히 한서연이라는 가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는 20대 여성을 찾아 그는 사고 당시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복기했다. 그녀의 손길, 그녀가 사용하던 소독약 냄새, 그녀가 무심코 흥얼거리던 낯선 멜로디, 모든 것이 단서였다.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어. 신분 세탁에 능숙할 거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 6살 쌍둥이, 그게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다. 태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는지 통감했다. 그녀를 찾으려는 노력을 너무 일찍 포기했다. 복수에 눈이 멀어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7년 동안이나 위험 속에 방치했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집무실을 나와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차가운 CEO의 정장을 벗어 던지고 검은색 터틀넥과 활동하기 편한 재킷을 입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을 되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한 마리 맹수였다. 그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흔적을 쫓아야 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부회장실. 강지훈은 값비싼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강태민의 동향을 보고받고 있었다. 태민은 어젯밤 파트너사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오늘 예정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이유는 급체라고 했다.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된 내용이었다. 급체, 그 얼음덩어리 같은 놈이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태민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강태민은 팔이 부러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의를 주재할 위인이었다. 그가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혹은 더 긴급한 무언가가 터졌다는 뜻이었다. 그의 불안감은 호텔 보안팀에 심어둔 정보원에게서 보고가 올라왔을 때 확신으로 변했다. 어젯밤 회장님 지시로 비상구 쪽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해당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최 비서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호텔 측을 압박했습니다. CCTV 삭제. 강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단어는 그의 7년 묵은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그는 7년 전 강태민의 사고 현장 주변 모든 CCTV를 그렇게 삭제했었다. 태민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고 그 대상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놈이 뭘 본 거지? 결혼식장에서 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균열이 생겼을 리 없다고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태민은 살아 돌아왔지만 사고의 증거는 완벽하게 인멸했다. 그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하지만 태민은
여전히 그의 목에 걸린 가시였다. 태민이 존재하는 한 그는 유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었다. 7년 전의 실패가 뼈 아팠다. 그때 확실히 숨통을 끊었어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하수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태민 회장. 24시간 밀착 감시해. 지금 당장. 그는 다급하게 덧붙였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심지어 개인적으로 누구와 통화하는지까지 전부 알아내. 그놈이 급체했다는 핑계로 뭘 꾸미고 있는지 당장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인해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다. 7년의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태민은 개인 소유의 검은색 스포츠카를 직접 몰고 서울을 빠져나갔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차량을 바꾸고 대포폰을 사용했다. 목적지는 7년 전 그가 버려졌던 그리고 다시 태어났던 강원도 SC였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그 작은 해안 마을. 그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림자 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푸른 의원, 7년 전 폐쇄됨. 당시 원장은 2년 전 사망, 유일한 간호사, 한서연, 신원 불일치. 해당 이름은 가명 확정. 실거주지 불명, 모든 기록 소멸. 예상했던 결과였다. 태민은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는지 확인하며 그녀가 처한 위험이 심각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혼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있었다. 그가 복수에 불타는 동안 그녀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태민은 스티어링 휠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서연아, 어디에 있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와 두 아이의 보호자였다. 몇 시간을 달려 해질녘이 되어서야 그는 기억 속의 그 마을에 도착했다. 바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7년 전과 변한 것이 거의 없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그는 차를 마을 입구에 세우고 낡고 녹슨 푸른 의원 간판을 향해 걸어갔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았다. 강 회장, 개인 차량으로 강원도 SC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강원도 SC, 그 지명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거기라고 그 자식이 왜 거길? 씨? 그곳은 7년 전 강태민의 차가 추락했던 절벽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죽었어야 할 장소.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놈이 왜 거길 간 거지 설마 7년 전 사고를 다시 파헤치려는 건가? 증거는 전부 없앴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다른 지시를 내렸다. C로 지금 당장 사람들을 보내. 그놈이 거기서 누굴 만나는지, 뭘 찾는지 샅샅이 뒤져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 흔적도 없이 처리해버려.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듯 떨리고 있었다. 7년간 그를 짓눌러온 죄악감이 마침내 고개를 든 것이다. 강지훈은 태민이 단순히 과거의 사고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태민이 찾으려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깨뜨릴 유일한 목격자이자 태민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여자라는 사실도. 태민은 폐허가 된 푸른 의원 건물 앞에 섰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훅 끼쳤다. 7년 전 그가 누워있던 침상과 낡은 의료기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머물렀던 작은 병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서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떠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 하지만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 벽, 천장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의 감각은 최고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때 낡은 침대 프레임 밑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무언가 작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먼지 속에 파묻힌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냈다. 그것은 약병에 붙이는 작은 라벨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희미하게 손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은혜의 보육권,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작은 주소. 강원도 애씨와는 전혀 다른 경기도 외곽의 주소였다. 태민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한서연. 그녀는 보육권 출신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도망칠 때 보육권의 도움을 받았던 걸까? 이것이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는 라벨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그가 의원을 막 나서려 할 때였다. 그의 직감이 위험을 경고했다. 건물 밖에서 여러 대의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거친 발소리들. 찾아 그놈이 이 안에 있어 절대로 놓치지 마. 강지훈의 하수인들이었다. 강지훈의 불안감이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강태민은 폐의원 안의 짙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밖에서는 최소 4-5명의 거친 발소리와 고함이 들려왔다. 찾아 이 안에 숨어 있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 강지훈이 보낸 수하들이었다. 그가 애씨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강지훈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는 7년 전 자신이 누워있던 병실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역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회전했다. 이들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소란을 일으키면 강지훈에게 더 확실한 증거만 줄 뿐이었다. 조용히 빠져나가야 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내부를 찢어 발겼다. 샅샅이 뒤져 침대 밑, 캐비닛, 안, 전부 다 그들의 군홧발이 그가 숨은 침대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태민은 손에 잡히는 낡은 의료기기 조각을 꽉 쥐었다. 최악의 경우 1-2명은 확실히 처리할 수 있었다. 빌어먹을 아무도 없잖아. 한 놈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이런 폐해가에 숨어 있을 리가 없어. 주변 숲을 수색해 차를 타고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그들의 관심이 밖으로 쏠리는 순간이었다. 태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숲을 향해 흩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기다렸다. 완벽한 침묵이 찾아오고 몇 분이 더 흘렀다. 태민은 유령처럼 침대 밑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정문이 아닌
7년 전 기억 속의 약품 창고 쪽 작은 창문을 택했다. 좁은 창문이었지만 그의 몸이 빠져나가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소리 없이 땅에 착지해 그들이 수색하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숲을 가로질러 자신이 숨겨둔 차로 향했다. 강지훈의 수하들이 애쉬까지 왔다는 것은 내부 정보망이 완벽히 뚫렸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이 7년 전 사고에 대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림자 팀에게 연락했다. 나다. 추적자들이 붙었다. 강원도를 벗어난다. 그리고 은혜 보유권, 경기도 외곽 주소다. 이 보유권과 SC 푸른 의원, 원장과의 관계를 추적해.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이름, 혹은 그 보유권 출신 중 7년 전 SC 근방에서 사라진 20대 여성을 모두 찾아. 태미는 핸들을 돌려 어둠 속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손에 쥔 은혜 보유권, 라벨 조각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왜 하필 그곳에 흔적을 남겼을까?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뿌리였기 때문일까?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도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몇 시간 동안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림자 팀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은혜 보유권, 5년 전 재정난으로 폐쇄. 원장은 생존, 원장과의 접촉 결과. 한서연은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김민수라는 이름의 여성이 7년 전 SC에서 도망친 후 원장의 도움을 받음. 김민수, 태미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가명일까? 계속해. 그가 짧게 명령했다. 김민수, 7년 전 임신 상태였음. 원장은 그녀가 매우 위험한 남자에게서 도망치고 있다고 믿었음. 원장의 도움으로 충청북도 괴상군의 한적한 농가에 정착. 현재까지 거주 중.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충청북도 괴상군. 그는 즉시 주소를 요구했다. 쌍둥이 출생 기록 6년 6개월 전 괴상군 보건소에서 김민수의 이름으로 출생 신고됨. 이름 한서준, 한서아, 한서준, 한서아.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원래 성을 물려준 것이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남긴 것이다. 태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안전가옥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다. 강지훈의 눈을 피하기 위해 대중적인 SUV로 차량을 교체한 뒤였다. 몇 시간의 거리, 7년의 기다림. 그는 그 끝을 향해 질주했다. 자신의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다. 괴상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전고가 다 된 시간이었다. 주소지에 적힌 곳은 산 중턱에 외따로 떨어진 작은 농가였다. 주변에는 민가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하게 고립된 곳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숨어 지냈는지 알 수 있었다. 태미는 차를 멀찍이 세우고 걸어 올라갔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낡은 나무 울타리 너머로 작은 텃밭과 닭 몇 마리가 보였다. 그리고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 두 아이. 그가 연회장에서 보았던,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앨범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태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아이들은 낯선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었다. 서준아, 그거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잡았어.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청가했다. 태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니. 7년 전 그 지옥 속에서 싹튼 생명이라니. 그때 낡은 집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다. 수수한 면 원피스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7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한서연. 그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오다. 마당 입구에 서 있는 태민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연회장에서와 똑같은, 아니, 그때보다 더 처절한 공포였다. 그녀는 즉시 아이들을 향해 비명을 질렀다. 서준아, 서아야, 집 안으로 지금 당장. 아이들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서연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고 태민을 노려보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여긴 어떻게 안 거예요, 제발.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로 뒤엉켜 있었다. 태민은 천천히 울타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자신이 무해함을 보이려 애썼다. 서연 씨, 아니면 김민수 씨.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잠겨 있었다.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오. 그냥 대화가 하고 싶어서 왔소. 거짓말 당신이 나타나면, 그들이 올 거야 당신이 우리를 찾아내면 그들도 우리를 찾아낼 거라고. 그녀는 현관문 앞까지 밀려나 아이들을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며 절규했다. 그녀가 말하는 그들, 강지훈의 수하들이었다. 이미 늦었소. 태민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시폐의원에서 그들과 마주쳤소. 그들은 내가 7년 전 사고를 파헤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 그 말은 서연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다. 아니야. 그럼 우린 이제 끝이야. 태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온 거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평생을 짓누를 질문이었다. 왜 도망쳤소? 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소? 그리고 저 아이들, 내 아이들 맞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터져 나왔다. 당신을 떠나고 한 달 뒤에 알았어요. 아이들이 생겼다는 걸.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7년 전의 진실을 토해냈다. 태민이 떠난 며칠 뒤 낯선 남자들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했다. 그들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남자를 찾고 다녔다. 그들은 푸른 의원 원장을 협박했고 서연이 그를 간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구조대가 아니었다. 사냥꾼이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들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 내가 임신했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거였어요. 그녀는 그날 밤 원장의 도움을 받아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7년을 숨어 지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만은 직감했다. 결혼식장엔 왜 갔던 거요?
태민이 물었다. 아이들 약값이 필요했어요? 괴산에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딱 하루 케이터링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거였어요. 당신이 그곳에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난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숨긴 게 아니에요. 당신을 죽이려던 그 자에게서 당신의 아이들을 지킨 거예요. 태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복수를 계획하고 유진을 되찾는 동안 이 연약한 여자는 홀로 두 생명을 지키기 위해 7년의 지옥을 견뎌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낸 어머니 앞에 서 있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때 집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남자아이. 서준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태민의 눈과 정확히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 순진한 질문에 태민은 얼어붙었다. 그는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문틈으로 새어나온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정적을 갈랐다. 강태민은 얼어붙었다. 그는 평생 수백억 원의 계약을 협상하고 적대적 인수를 방어해왔지만 6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 앞에서 완벽하게 무장 해제되었다. 그의 시선은 자신과 똑 닮은 그 작은 얼굴에 고정되었다. 한서연은 아이를 안으로 황급히 끌어당기며 문을 닫으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서준아, 들어가 어서. 하지만 태민이 손을 뻗어 문을 막았다. 7년 전 시의 폐의원에서 그녀가 도망쳤을 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그리고 아이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안 돼. 지금은 문을 닫을 때가 아니오. 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서연의 공포 어린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내 말을 들어. 시간이 없어. 시폐의원에서 강지훈의 수하들과 마주쳤소. 그들은 내가 당신을 찾았다는 걸 아직 모르지만 내가 7년 전 사고를 파헤친다고 생각해. 그의 말은 서연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도망쳐야 해요? 7년 동안 도망쳤는데 이젠 어디로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아이들은 엄마의 울음소리에 겁을 먹고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니,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도망은 없소.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요. 그는 즉시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를 꺼냈다. 유진그룹의 공식 통신망이 아닌 오직 그만이 아는 그림자 팀과의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는 짧고 신속하게 명령했다. 코드 레드, 괴산군 농가, 좌표 전송한다. 30분 내로 전원 투입해. 이건 훈련이 아니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떠한 질문도 없었다. 즉각적인 복종의 신호만이 돌아왔다. 태민은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30분. 내 사람들이 30분 안에 이곳에 도착할 거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들은 강지훈이 모르는 내 사람들이요. 당신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요. 같은 시각 서울 유진그룹 부회장실. 강지훈은 깨진 위스키잔 조각을 바라보며 분노에 차 있었다. 시로 보냈던 수하들의 보고는 처참했다. 강태민을 놓쳤다는 것이었다. 그 쓸모없는 놈들 그놈 하나를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는 책상 위 서류를 전부 쓸어버렸다.
하지만 수하들은 중요한 단서 하나를 물어왔다. 강태민이 폐의원에서 은혜 보유권이라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즉시 유진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은혜 보유권을 샅샅이 뒤졌다. 강태민이 비공식 라인을 쓸 것이라 예상했지만 강지훈은 공식 라인을 이용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모니터에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김민수, 7년 전 SC에서 도주, 은혜 보유권 원장의 도움으로 괴산군 농가에 은신. 강지훈은 숨을 참았다. 그리고 다음 줄을 읽는 순간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출산 기록 6년 6개월 전. 쌍둥이 한서준, 한서아 출산. 6년 6개월. 7년 전 사고 직후였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결혼식장에서 강태민이 보인 이상한 행동, 급히 일정을 취소한 것, 그리고 애씨로 향한 이유. 그것은 과거의 증거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자식, 살아있는 증거를 찾으러 간 거였어. 그 아이들은 강태민의 핏줄이었다. 유진그룹의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존재들. 강지훈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의 위치, 그의 자유. 그가 7년간 누려온 모든 것이 이 두 아이의 존재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공포는 그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갔다. 그는 즉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수인이었다. 지금 당장 괴산군으로 가. 주소는 보내주지. 거기에 여자와 쌍둥이가 있어. 아이들은 살려서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여자는 걸리적거리면 처리해. 이건 명령이야. 아이들은 그의 마지막 볼모가 될 터였다. 다시 괴산의 농가. 태민은 서연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는 집 안을 빠르게 훑어보며 방어태세를 갖췄다. 낡은 농가는 외부의 침입에 너무나도 취약했다. 7년간의 은신처가 이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어버렸다. 서연은 손을 떨며 아이들의 옷가지를 챙기려 했다. 가야 해요. 당신 사람들 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오면 어떻게 해요? 난 아이들을 잃을 수 없어요. 그녀는 7년의 도피 생활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태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강하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날 믿어. 7년 전에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가 서연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았다. 내가 이곳에 온 이상 당신과 아이들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아.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CEO의 냉철함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태민의 예민한 청각이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의 엔진 소리를 포착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 팀이 사용하는 고성능 엔진음이 아니었다. 낡고 거친 디젤 엔진 소리, 여러 대였다. 젠장. 태민이 낮게 욕설을 뱉었다. 벌써 왔어. 30분이 아니었어.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지하실로 통하는 작은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숨소리도 내지 마. 알겠소. 서연은 울음을 삼키며 아이들의 입을 막았다. 태미는 창고 문을 닫고 거실에서 가장 무거운 쇠로 된 부직갱이를 집어들었다. 2대의 검은색 벤이 마당을 가로질러 거칠게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8명의 장정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강지훈의 사설, 용역 깡패들이었다. 손에는 야구방망이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문을 부술듯이 걷어찼다. 강태민 거기 있는 거 안다. 곱게 아이들 내놓고 꺼져. 태민은 현관문 앞 복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내 아이들에게 손댈 생각 마라. 너희 따위가 감히.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들의 신경을 자극했다. 저놈 저기 있다 잡아 2명이 먼저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둠에 익숙한 태민은 빛을 등지고 들어오는 그들의 실루엣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는 첫 번째 놈의 팔을 부직갱이로 내리쳤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두 번째 놈이 놀라 주춤하는 사이 태민은 그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에 들린 전기 충격기를 빼앗았다. 이 자식이 뒤에 있던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태민은 좁은 복도에서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는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지만 상대는 8명이었다. 맨손으로 모두를 감당하기엔 벅찼다. 한 놈이 휘두른 방망이에 어깨를 맞았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는 창고 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아이들만은, 저 문만은 지켜야 했다. 그가 잠시 주춤한 사이 한 놈이 그를 덮쳤다. 그 순간이었다. 타타탕 조용하던 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총소리가 아니었다. 고성능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찢는 소리였다. 세 대의 검은색 무광 SUV가 유령처럼 나타나 깡패들의 밴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4명의 남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태민의 그림자 팀이었다. 그들은 총을 겨누지 않았다. 대신 강력한 섬광탄을 터뜨렸다. 그 앞 마당에 있던 깡패들과 집 안으로 진입하려던 놈들까지 모두 눈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그림자 팀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전문 훈련을 받은 엘리트 요원들과 동네 깡패들의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몇 초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팀장이 태민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회장님, 3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민은 부러진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아니, 제 시간에 와줬어. 그는 제압당한 깡패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강지훈에게 전해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내 가족에게 손을 댔더군. 이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하라고. 그는 몸을 돌려 창고 문을 열었다. 서연과 2 아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태민은 피 묻은 손을 감추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CEO의 냉철함은 없었다. 오직 미안함과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괜찮아.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그는 서툴게, 그러나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7년 만에 되찾은 그의 세상 전부였다. 괴산 농가에서의 격렬한 충돌이 끝난 후 강태민은 한서연과 2 아이를 즉시 자신이 소유한 가장 안전한 은신처로 옮겼다. 그곳은 유진그룹의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그의 그림자 팀만이 아는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다. 강지훈의 정보망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곳이었다. 서연과 아이들은 따뜻한 물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전문 의료진이 도착해 태민의 어깨를 치료하는 동안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하고 낯선 공간에 겁을 먹었지만 곧이어 준비된 장난감과 따뜻한 우유에 경계를 풀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7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태미는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통유리 밖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서준이와 서아가 조심스럽게 로봇을 만지는 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저 아이들을 잃을 뻔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결의가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는 방역이었다. 그는 최애 비서와 그림자 팀의 리더를 은신처로 호출했다. 괴산에서의 납치 미수 사건은 완벽한 증거가 됐어. 태민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강지훈이 내 아이들을 노렸다는 명백한 증거. 최 비서는 태민의 부상당한 어깨와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지난 7년간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모두 가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7년 전, 그가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직후부터 그는 강지훈의 비자금과 부패고리를 비밀리에 추적해왔다. 사고 자체를 증명할 물리적 증거는 강지훈이 완벽하게 인멸했지만 동기는 남아 있었다. 강지훈이 왜 그를 죽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것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유진그룹의 공금 횡령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이었다. 태민이 바로 그 증거를 잡기 직전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괴산에서 잡은 놈들은 태민이 물었다. 모두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훈 부회장의 개인 비서실 라인을 통해 아이들을 납치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자금 역시 강 부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림자팀 리더의 보고는 정확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7년 전에 살인미수 동기 비자금 은폐, 그리고 현재의 납치미수 상속자 제거. 강태민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손에 쥐었다. 최애 비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내일 오전을 기해서 안건은 유진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대 발표라고 해.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괴산으로 보낸 수하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그들이 강태민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강태민이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손에 넣었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코너에 몰렸다. 이대로라면 강태민이 아이들을 앞세워 자신을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강태민이 움직이기 전에 그가 먼저 선수를 쳐야 했다. 그래, 정신병자. 7년 전 사고의 후유증으로 강태민이 미쳤다고 몰아가는 거야. 강지훈은 즉시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이 요즘 이상한 거 모르셨습니까? 7년 전 사고 이후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편집증이죠. 그는 태민이 최근 며칠간 공식 일정 없이 사라진 것, 서연을 추적한 것을 증거로 내밀었다. 급기야. 어제는 괴산에서 폭력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망상 속 인물들을 추적한다고요. 강지훈은 태민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민 회장의 직무 정지 및 경영권 박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다. 다음 날 오전 유진그룹 최고층 이사회실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강지훈의 로비로 인해 이사들은 강태민을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태민의 비정상적인 최근 행적을 브리핑했다. 강태민 회장은 현재 애쉬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편집 증적 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상상하며 그룹의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강지훈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이사회실의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섰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의 왼쪽 팔은 검은색 슬링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훈이 말한 폭력 사태의 증거처럼 보였다. 강지훈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보십시오. 이사님들, 저 모습이 정상적인 경영자의 모습입니까? 태민은 천천히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강지훈을 차갑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강지훈 부회장 말이 맞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나는 지난 7년간 편집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배신자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그 끔찍한 진실 때문에 무세운, 무슨 소리야. 강지훈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이제 와서 그런 망상으로. 태민은 그의 말을 잘랐다. 망상이라고. 그는 초에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사회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괴산 농가에서 생포된 깡패들의 자백 영상이었다. 강지훈 부회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의 아이들을 납치하라고.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저놈들이 멋대로 짓거리는 거라고 강지훈이 절규했다. 태민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납치 자금이 강지훈의 차명 계좌에서 인출되는 은행 기록이었다. 이것도 조작인가?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인지 보시지. 스크린이 바뀌었다. 지난 10년간 강지훈이 유진그룹에서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 그리고 자금 세탁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그룹의 존폐를 위협할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강지훈 부회장, 당신은 이 돈을 지키기 위해, 이 범죄를 덮기 위해 7년 전 나를 죽이려 했소. 태민이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7년 전 사고 직전 그의 브레이크를 조작했던 정비공과 강지훈의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저리 확실하게 한 거지. 흔적도 남기지 마. 파일 재생이 끝나자 이사회실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강지훈의 얼굴은 모든 피가 빠져나간 듯 잿빛이 되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강태민 내놈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가 발악하며 도망치려던 순간 이사회실의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민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강지훈 씨, 살인미수, 아동납치 교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은 수갑에 채워진 차에 끌려가며 태민을 향해 악을 썼다.
강태민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죽어서도 널 저주할 거다. 하지만 태민은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7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승리감 대신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이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민은 자신의 슬링을 바라보았다. 강지훈 부회장이 말한 폭력 사태는 내 아이들을 지키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여. 유진그룹은 오늘부로 새로 태어날 거요. 그의 선언은 무겁고 단호했다. 강지훈의 체포는 유진그룹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그룹의 중추를 좀먹어 온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진 것이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뉴스의 한 면은 유진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강지훈의 충격적인 범죄 혐의로 도배되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임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강태민은 어깨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움직였다. 그는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강지훈의 측근들을 모두 해임 조치했다. 7년간 수집해온 비자금 자료는 검찰에 모두 넘겨졌고 그룹 내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감사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얼음 요새는 가장 차갑고 신속하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태민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모든 공식 일정을 최 비서에게 위임한 채 은신처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고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는 한서연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7년간의 공포가 거친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현실에 대한 막막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은신처가 신기하면서도 낯선 듯 엄마의 곁에 꼭 붙어 있었다. 태민은 붕대를 감은 팔을 애써 감추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서준아, 서아야, 이젠 괜찮아.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아이들은 아빠라는 낯선 존재의 등장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서준이는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고 서아는 엄마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7년의 공백은 그렇게 간단히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태민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다. 기업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며칠 뒤 그들은 태민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차갑고 거대한 유리 궁전이었다. 서연과 아이들에게는 괴산의 낡은 농가보다 훨씬 더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이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7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밤의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 깨어났고 낯선 경호원들의 그림제도 몸을 움츠렸다. 강지훈은 잡혀갔지만 그녀의 몸에 새겨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쫓기는 자가 아닌 회장님의 여자라는 새로운 족쇄에 묶인 듯 했다. 태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서툴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명령하고 통제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위로하고 보듬는 방법은 몰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고급 장난감과 옷을 사주었지만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스킨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첫 가족 식사는 재앙에 가까웠다. 최고급 셰프가 차린 진수성찬이었지만
식탁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아이들은 포크질도 제대로 못한 채 낯선 음식을 뒤적였고, 서연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했다. 태미는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태미는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모니터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거실로 나갔다. 서연이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7년 전, 그가 떠나기 전날 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잠이 안 오는 모양이군. 태민이 조용히 다가서며 말했다. 서연은 놀라 어깨를 떨었다. 회장님? 아니, 태민 씨. 그녀는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워했다. 이곳은 저에게는 너무 과분해요. 저와 아이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7년 동안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이 굶지 않기만을,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만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젠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제가 여기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도망치는 데는 익숙했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은 잊어버린 듯했다. 태미는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부상당하지 않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이 나를 구했소. 7년 전에. 그리고 내 아이들을 지켜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저 아이들도 없었을 거요. 당신은 과분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소? 그는 이어 말했다. 나도 서투르오. 나는 평생 유진을 되찾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소. 아버지가 되는 법, 가족이 되는 법 같은 건 배운 적이 없어. 당신이 필요하오. 서연 씨. 우리에게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7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태미는 어색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위로를 얻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태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려 했지만 그의 딱딱한 말투는 아이들을 잠재우는 대신 긴장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주말 오후, 태미는 부상당한 어깨로 아이들의 복잡한 로봇을 조립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설명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작은 부품들은 그의 서툰 손에서 계속 미끄러졌다. 젠장. 이건 경영 전략보다 더 복잡하군. 그가 혼잣말을 했다. 그때 그를 지켜보던 서준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이는 말없이 태민의 손에서 부품 하나를 집어들더니 정확한 위치에 딱 소리가 나게 끼워 넣었다. 태민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서준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작은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태민은 웃었다. 그렇군. 그렇게 하는 거였어. 다음은 어디지? 그는 아들에게 설명서를 내밀었다. 서준이는 설명서를 보며 다음 부품을 가리켰다. 서아도 그들 곁으로 다가와 구경하기 시작했다. 태민과 두 아이는 그날 오후 내내 말없이 로봇을 조립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소통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펜트하우스 한쪽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한 그녀는 잊고 지냈던 꿈인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괴산의 어두운 숲이 아닌 서울의 따뜻한 햇살이 채워지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민은 여전히 유진그룹의 냉철한 CEO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온기가 더해졌다. 최 비서는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만든 가족 그림을 보며 몰래 미소를 지었다. 얼음 요새는 마침내 그 문을 열었다. 이야기는 완벽한 동화처럼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툴렀고 때로는 부딪혔다. 7년의 상처와 공백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식탁에 앉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물었다. 그것이 그들이 찾은 가족의 형태였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네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나왔다. 태미는 낯선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서준이와 서아가 태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아빠 이리 와요, 같이 해요. 태민은 잠시 망설였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였지만 아이들의 부름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쑥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이내 붕대를 풀고 자유로워진 팔을 흔들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이 아닌 오직 현재의 햇살 속으로 네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